기생이 된 장녹수. 아까 뭘 잘한다 그랬죠? 노래. 금방 유명세를 탑니다. 그랬을 네, 것 같아요. 네. 당시 장안에는요, 장녹수의 이 가무 실력이 뛰어나다라는 소문이 자자하게 퍼집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그 소문은 듣고 연산군이 직접 찾아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한대군이 굉장히 권세가 있는 부유한 왕족이니까 가끔씩 이제 집에서 연회를 베풀었고, 그럼 이제 제한대군이 소유한 기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흥을 돋우는데 연산군의 눈에 장녹수가 딱 띈 거죠. 그러니까 제한대군도 자기가 소유한 노비이지만 왕이 마음에 들어하니까 거기서 노비를 풀어주고 왕한테 흥청으로 추천한 것이 아닌가. 그럴 가능성이 아마 가장 높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게 장녹수는요, 연산군의 눈에 들어서 흥청으로 뽑혀 궁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궁에 들어가게 된 장녹수. 그 중에서도 더 눈에 띄려고 갖은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워낙 힘들게 살았으니까. 그렇죠. 연산군의 눈에 띄어서 흥청으로 들어온 이상 제대로 비위 맞춰가지고 이 지긋지긋한 삶의 굴레를 벗어나 버리라. 장녹수는 이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 않았을까요? 험난한 인생 끝에 흥청으로 궁에 들어오게 된 장녹수. 궁에 들어온 그해 장녹수의 인생이 180도 바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 일이었습니다. 총애함이 날로 융성하여 수건으로 봉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장녹수가 입궁한 바로 그해 종사품 수건에 정식 책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갔다는 거죠. 신분이 상승. 맞습니다. 연산군의 후궁으로 신분이 상승했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우와. 건데? 그러면 기생 출신이 후궁이 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그 특히 성종 지나면서부터는 유교적인 예법을 굉장히 강조했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장녹수는 전무후무한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죠. 와. 노비에서 후궁까지. 그렇다면 궁금해집니다. 아니, 단지 노래를 잘하고 예술적 재능이 있다는 걸로 연산군이 이런 대우를 해줬을까요? 장녹수가요, 연산군을 사로잡는 이런 행동을 했거든요. 남모르는 교사와 요사스러운 아양은 견줄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사람을 홀리거나 부추기는 것을 잘한다, 요망하고 간사하다. 그러니까 연산군의 그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 알랑거리는 말을 누구보다 잘했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장녹수가 비위를 맞추며 연산군 마음에 들긴 했는데 사실 연산군 곁에는 여자들 많잖아요. 많잖아요, 지금. 자, 그런데 이 장녹수에겐 그 많은 여인들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한방 무기가 있었습니다. 또 있어요? 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벌을 받으세요. 벌을 받으라고? 나를 등에 태우고 방 안을 3바퀴 돌아야 합니다. 범번이 약속을 어기시면 엉덩이에 뿔이 날 것이옵니다. 어디야. 어서 엎드리세요, 전하. 그래, 내가 말이 될 터이니 와. 어서 올라타거라. 어머. 이랴! 야. 자, 이 장녹수가 연산군을 아들처럼 대하고 혼을 내며 벌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 연상군인데. 근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드라마라서 좀 과장된 것 같죠? 네.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당시 장녹수가 연산군을 대하는 모습이요, 기록으로 분명하게 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왕을 조롱하기를 마치 어린아이같이 하였고 왕에게 욕하기를 마치 노예처럼 하였다. 근데 이 기록이 남아 있다는 건 그 당시에 이런 상황을 다 주변에서 알게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모든 후궁들이 자기도 잘 보이려고 왕 보자마자 야 이놈아 일로 와봐. 그러다가 후궁 몇 명은 유배가고 막. 유배 갔을 거예요. 아마 진짜 나도 사랑 받을 거야. 왜냐면 기록이 남을 정도니까. 교수님, 그런데 연산군은 왜 이렇게 다 받아주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연산군의 심리 상태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연산군은 좀 애정 결핍이 심한 상황이었고요. 어머니 얼굴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장록수를 만나니까 장록수가 저렇게 마치 친엄마가 친아들을 대하듯이 편하게 대해주고 혼내는 듯한 그런 분위기도 연출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그리워했던 어머니의 모습을 본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해석은 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연산군은 장록수와 함께할 때 마치 어머니의 꾸지람을 들으면서 행복해하는 어린아이와 같았던 겁니다. 그리고 장록수는요, 바로 연산군의 그 갈증 포인트를 알고 철저하게 모성애를 이용했던 겁니다. 그렇네. 와. 그렇게 장록수를 향한 연산군의 사랑이 막 뜨겁게 불타오르던 그때 연산군의 얼굴에 한박 웃음이 피어나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어떤 소식이었겠습니까? 장록수가 임신을. 그렇지요. 그렇지요. 연산군의 총애를 받은 장록수가 입궁한 바로 그해 뱃속에 왕의 아이를 잉태하게 된 겁니다. 와. 그리고 10달 후 장록수는 무사히 딸을 출산합니다. 이 딸의 이름은요, 이영수. 연산군은 장록수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 영수를 애지중지 아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자신의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자, 이때 연산군의 심정은 또 어땠을까요? 너무 감격스러웠겠죠? 그렇죠. 네,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장록수를 향한 연산군의 총애는 나날이 커져갑니다. 기생 출신 장록수의 삶은요, 정말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계속 상승. 아이, 그럼요. 자, 그렇게 장록수를 향한 연산군의 총애가 극에 달한 1504년 3월. 연산군은요, 조선 조정뿐 아니고요, 백성들도 경악할 만한 어마어마한 오명을 내립니다. 장수경의 집이 여염사에 있어 화재로 연소될까 염려되니 가까운 이웃 인가들을 헐어 넓혀라. 자, 여기서 장수경 누구? 장록수. 네, 맞습니다. 장록수. 장록수는요, 입궁 1년 만에 종사품 수건에서 이제 종삼품 수경으로 지금 승진한 상태가 됐습니다. 네. 와. 그러니까 장록수 사가 주변의 집들을 다 헐어버리고 장록수의 집을 넓히라는 뜻이에요. 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 그렇죠. 그냥 인가들을 그냥 헐라는 건데요. 아니, 그렇죠. 너무 화나는 일이죠. 그럼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헐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때 반기를 들고 나선 이들이 있겠지요. 누구? 그 신하들. 그렇죠. 예, 그렇죠. 신하들 반기를 들고 일어납니다. 장록수는 궁궐에 들어와 지내고 있어서 사가인을 거처하지도 않는데 그 이웃집을 마구잡이로 철거해버리면 백성들이 원망할 것입니다. 당연히 아니되옵니다 하겠죠. 자, 이런 신료들의 반대 요청 받아들여졌을까요? 이것은 능상이다 라고 하면서 연산군 펄쩍 뜁니다. 가만 있어봐. 우리 지난 여행 때 능상이란 단어 배웠는데 능상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업신여긴다 라는 뜻이어서
신하들이 이제 막 반기를 들 때 연산군이 이제 능상이라는 표현을 자주 썼었어요. 맞습니다. 한마디로 연산군 입장에서는 왕인 나에게 기어오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신료들이 자신에게 능상을 저지른다고 생각한 연산군은요 분노합니다. 결국 신료들의 반대 의견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요 연산군이 장녹수에게 집과 토지를 하사한 내용 연산군 일기래요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장녹수는 자신의 재산을 상상 그 이상의 규모로 불려나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장녹수를 위한 연산군의 파격 혜택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얼마 후엔요 연산군이 장녹수 보란 듯이 누군가에게 관직을 하사합니다. 기록으로 보시죠. 종이를 동평관의 고직으로 영원히 정하라. 자 여기서 종이는요 장녹수의 딸을 돌봐주는 유모의 아들 이름입니다. 동평관은 뭐냐면요 일본 사신들이 머무는 숙소거든요. 고직은 동평관에 딸린 창고 관리자를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유모 아들의 신분은 뭐였을까요? 노빅, 천민. 네, 노비 신분이었습니다. 네. 자 한마디로 노비가 동평관의 창고 관리자가 된 거죠. 단지 유모 아들이라는 이유로 노비로서는 꿈도 꾸지 못할 관직을 하사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게 다 아니잖아요. 보세요. 영원히. 영원히. 정규직. 오, 예, 맞습니다. 정규직이에요. 정규직. 와. 평생 고용. 그러자 이번에도 조정신료들 당연히 아니 되옵니다. 동평관의 창고 관리 업무는 많은 이익이 걸려있는 자리입니다. 를 외치면서 유모의 아들 인사 문제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 들은 연산군 눈 하나 꼼짝하지 않습니다. 연산군이 장녹수에게 너무 빠져서 아무리 신료들이 반대해도 듣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연산군의 파격 혜택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김효손을 함경도 전양 별감에 제수하라. 김효손은요 바로 장녹수의 형부를 말합니다. 형부. 형부까지요? 자, 이 함경도 전양 별감은요 왕이 함경도 제사를 위해 내린 향과 충문을 함경도 현지에 가서 전달하는 임시관직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장녹수 언니의 신분이 뭐였죠? 노비죠. 노비였잖아요. 네. 장녹수 노비였으니까, 그죠? 한마디로 장녹수 덕분에 노비 출신이 왕명으로 특별 임무까지 내려받는 인물이 된 거예요. 그냥 장녹수가 딱 얘기하면 바로 다 들어주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장녹수는 입장에서 보면 정말 기적같이 출세해서 궁궐에 들어왔지만 자기가 마음 놓고 부릴 신복, 측근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요소에다가 자기 말에 충성할 신복들을 박아놓는 거죠. 더군다나 저기 동평관 창고 관리자라 그러면은 값 나가는 물건들을 빼놓을 수 있는 노른자의 자리예요. 그러면 저 종이가 저 고직으로 물건을 좀 빼돌렸다. 그러면 그 중에 일부를 누구한테 바치겠어요? 장녹수한테 바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궁궐 요초에다가 이제 심어두는 거예요. 와. 장녹수는요 그야말로 자신의 위세를 철저히 이용했던 겁니다. 주변인들의 관직을 청탁하고 자신의 신복들을 이권이 걸린 자리에 턱턱 많이 앉혀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연산군의 이 호위하에 기세등등해진 장녹수가 조정 대신들을 경악하게 만든 엄청난 일을 또 저지릅니다. 장녹수가요 관선, 네. 즉
나라의 선박, 배죠, 배. 네. 이 나라의 선박을 이용해서 쌀을 무역하는 일까지 벌인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관선을 이용해서 남쪽에서 세금으로 올라온 쌀을 착복해서 쌀이 귀한 이 평안도에 가서 비싸게 판 다음 거기에 특산품들을 다시 실어 갖고 온 겁니다. 그걸 팔아서 또 돈을 번 거죠. 그럼 그 해가지고 그 쌀을 무역하면 그 수익은 자기가 챙기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다 하는 거죠. 와. 그럼 지금 사업도 하려고 한 거예요? 개인 지금? 사업을 한 개인 거네요. 사업을? 뭘 이용해서? 나라 나라 거예요. 그렇죠. 와, 이거는 장녹수는 자신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그 나라 선박을 사적으로 이용한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때 무역한 쌀의 양이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요? 무려 7,000석. 7천석. 그러니까 풀었으면 7천 가마라는 뜻인데요.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의 경제적 가치가 있냐 하면 당시 조선의 이제 최고 관청 중에 6조가 있잖아요. 각 관청이 1년 동안에 지출하는 그 전체 예산 그게 한 10만 석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 6조의 관청이 사용하는 1년 예산의 한 7%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값어치를 장녹수 개인이 움직인 거죠. 총에 받는 후궁이라는 이유로 나라의 선박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장녹수를 보는 신료들의 심정 참담했습니다. 아우, 너무 화나죠. 답답하고. 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이 현실 앞에 신료들은 이거 말세다라는 그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자, 그러던 1504년 3월 20일 장녹수가 입국한 지 3년째 되던 해 궁궐에 실세로 자리 잡은 장녹수조차 예상치 못한 피바람이 궁궐에 불어닥칩니다. 우리 이 사건 배운 적 있습니다. 바로 갑자사화. 갑자사화. 연산군은 어머니 패비윤 씨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독주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연산군 손에 죽어 나갔잖아요. 그쵸, 네. 그죠? 그리고 이때부터 연산군의 그 무시무시한 공포 정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신하는 목숨을 걸고 간언해야 하는가? 아니면 제 목숨을 내서 기억에 순종해야 하는가? 내 조정에 충신은 없어. 충격만 있을 자, 이런 상황에서 신료들이 연산군 행동에 이게 토를 달 수 있었을까요? 와, 조금 전이었으면 괜찮은데 이제부터는 사화 이후부터는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그죠? 목숨이라도 부지하려면 그저 왕 앞에서 바짝 엎드릴 뿐이었습니다. 아니 되옵니다를 외치더니 신료들은요 이때부터 입을 꼭 다물게 되었죠.